폭발이 있으면 당연히 화염도, 고열도, 거름도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절단면도 깔끔하고 TOD 장비에서도 고열을 못 봤다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속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함장의 바다 11번째 출항합니다. 어뢰가 발사됐고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염과 고열, 거기에 천안함에는 거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삼천도시의 고열이 있었다면 천안함 반파 직후 TOD에 해수의 고열이 잡혔어야 하는데 없었으니까 폭발은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배를 볼 때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내부를 보면은 비닐 한 장 나풀나풀거리고 불에 탄 거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어뢰가 터져도 삼천도가 발생했으면 그 내부가 떡이 돼서 다 녹아내려야 돼요. 케이블 하나 녹은 게 없다고요. 그래 놓고선 폭발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거짓말이나 조작들도 유분수지. 정도껏 돼야지. 그 정도로 해놓으면은 안 되죠. 반경 9m짜리 버블이 형성됐는데 고체가 터지고 기체가 되면서 팽창한 것이 버블이 9m가 돼, 직경 9m가 됐는데 이 안에 갇혀져 있는 3000도짜리가 어디로 가요? 올라가죠. 그대로 올라가죠. 물기둥이 올라가는 걸 따라서 이것이 그대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다 녹여야 돼요, 내부를. 싹 다 녹여야 돼요. 녹은 흔적이 하나 없잖아요. 심지어 모든 케이블은 고무 피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심지어 유리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케이블들은 비닐로 덮여서 지금도 가보시면 비닐 나풀나풀해요. 그 안에 나풀나풀한 비닐이 전혀 녹은 게 없어요. 자, 그런데 폭발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는 말 장난치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가 TOD를 공개했단 말입니다. 사고가 난 35초 이후부터의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국방부의 TOD에 수온 변화가 있는가를 체크하자.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천안함이 반토막이 나고 난 35초 후 영상입니다. 저기에 수온 변화가 없습니다. 왜 수온 변화가 있었느냐? 전날 바닷물은 3도입니다. 영상 3도. 얼음물에 가깝죠. 영상 0도에 가까운 그 차가운 물 속에 어뢰가 터졌으면 온도가 몇 도입니까? 3000도. 3000도가 밑에서 터졌는데 물의 수온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과학의 과자만 아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실험 과정이 이번 영화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정재욱 고려대학교 물리학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4월 6일에 썼던 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라 주장된 버블제트 물기둥이 만일 있었다면 찬물이 아니라 반드시 고온 고압의 기체가 함께 분출되어야 한다는 점이었고, 또한 버블이 크게 팽창한 상태는 압력이 높지 않고 오히려 대단히 낮으므로 관성만 있을 뿐 선체에 압력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튜브에서 미디어오늘 조현우 기자와의 대화 2017년도 영상을 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나의 해석에 잘 부합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위의 영상 13분 33초에서부터 호주 해군의 수중 비접촉 폭발 시험에 의해 파괴된 토렌스함의 절단면과 천안함의 절단면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다. 토렌스함의 절단면은 검게 그을리고 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5분 34초 부분에 하나의 불기둥이고 화염기둥, 연기기둥이다 라는 말씀을 한다. 당연한 말씀이다. 군대와 국방부가 폭발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으니 황당한 일이다. 저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일반인 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폭발이 있으면 고열과 화염 그리고 거름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특히나 어뢰로 인해 피격돼 절단면이 시커멓게 변한 그림 1번과 붉은 세막대를 넣어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 그림 2번을 보여주면 당연히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선에 열 흔적이 없는 절단 흔적과 한미 격벽 보강제의 우상단으로 말린 흔적 등을 고려했을 때 수중 폭발에 의한 버블 현상으로 압력에 의해서 선체가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간단하게만 답변을 합니다. 신상철과 고려대 정재호 교수 그리고 버지니아대 이성은 교수는 어뢰에 맞아 절단면이 타버린 배 사진과 간단한 실험을 근거로 비접촉 수중 폭발이어도 고열이 지나가야 한다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간략한 답변으로 대응했죠. 저라도 국방부 이런 대응을 접했다면
당연히 국방부에 의문을 던졌을 겁니다. 지금부터 사실 내용을 전하기 위해 2가지 사례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표적함으로 침몰된 미 해군의 DD-991 파이프함입니다. 올해 2방을 맞았는데 절단면을 보면 전선과 페인트 도장, 게다가 완충제까지 어느 하나 녹은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번엔 신상철이 제시한 토렌스함을 보겠습니다. 토렌스함 절단면의 경우 자세히 보시죠. 케이블 추정 물체는 녹은 게 아니고 쭉 늘어져 있습니다. 앞서 파이프함에서도 케이블이 늘어져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리하자면 전선들이 늘어지면서 끊어지고 있는 건데 오히려 신상철 씨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파단되고 끝에 소성 변형이 있는 모습은 천안함 피해의 주요 원인인 비접촉 폭발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거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렌스함이 검은 이유입니다.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토렌스함은 외형기관을 사용하는 함정입니다. 따라서 기관 내 걸림이 폭발과 함께 연돌로 올라왔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애초에 토렌스함은 비접촉 수중 폭발이 아닙니다. 접촉 폭발입니다. 셋째,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보통 어뢰 실사격 전에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함포와 미사일 실사격으로 인해 내부가 걸러졌고, 특히나 이것을 이유로 비접촉 수중 폭발 시 연도를 통해 분진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이런 사격으로 인한 구멍은 보이지 않고 어뢰 사격 전 다른 것을 쐈다는 서술을 찾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은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를 바꿔 TOD 고열 탐지 관련 내용입니다. 어뢰 피격 직후 찍은 IR 영상입니다. 해수의 고열 흔적 보이십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대한미사일이나 함포 피격 IR 영상을 보더라도 고열은 포탄이나 미사일을 맞는 순간에만 볼 수 있고, 해수에서는 고열이 찍히지도 않고 심지어 2000파운드 항공폭탄을 맞고 두둥강이 나서 침몰하는 함정 주변에서도 해수의 온도가 급상승하는 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연구 자료인데 비접촉 수중 폭발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엔 비접촉 수중 폭발 시 고열을 선체에 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접촉 폭발은 선체에 열을 전달하지 못하며 접촉 폭발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11번째 함장의 바다 모두 마치고 입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정은 새로 만들었으니까 꽝 하고 밖에서 치면 종처럼 내부가 흔들린다. 그럴듯합니다. 뭐가 됐든 이렇게 그럴듯하게 속여야 사람들이 속는데 저는 이걸 실생활 접목 거짓이라 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장의 바다 12번째 출항입니다. 오늘은 폭발한 천안함의 형광등이 왜 멀쩡한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신상철 씨는 천안함에 멀쩡한 형광등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형광등 바로 밑 9m 하부에서 몇 겹의 철판을 뜯어내며 치고 올라오는 2에서 20만 기압의 충격파와 섭씨 3000도씨의 고열에도 어떠한 손상을 입지 않은 형광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천 두라 3호 유중기 폭발 시 30m 떨어진 선교에 손가락 두께의 유리창들이 모두 깨졌다는 사실과 너무나 대조됩니다. 국방부는 내진 방폭 형광등이라 둘러댔지만 그런 형광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가득 차 있던 가스, 휘발유에 불을 난 가스가 점화가 되어서 펑 터져서 뚜껑이 열리면서 1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중에 7명은 시신을 찾았고 4명은 시신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에 말려졌기 때문에. 이 배에 시신 수습하러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가 여기 갔습니다. 가서 안에 시신 수습하다가 그 비참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신 대표, 이게 폭발이야. 폭발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야. 신상철은 손상되지 않은 형광등을 이야기하면서 인천 두라 3호 유전기 폭발을 설명합니다. 두라 3호는 30m 떨어진 선교에 유리창들이 모두 깨졌다면서 비교 대상은 다르지만 나름 끌어와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각종 계기판들이 멀쩡하다는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어뢰 폭발을 견딘 마법의 형광등에 의해서 밑에서 해군 장성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네티즌이 사진을 찍어서 이거 뭐야? 확대해보니까 형광등인 거예요. 어떻게 이 밑에서 어뢰가 터졌는데 형광등이 멀쩡할 수 있느냐 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고성능 내진 방폭 형광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네티즌들도 가만 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대천의 변개표, 또 어디 있으면 남영정구 막 전화를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아무 데도 만든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국방부는 열흘 동안 침묵합니다.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침묵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각종의 설비들이 있어요. 계기판들이 있는데 그 계기판에 조그만 게 전부 다 유리 뚜껑으로 되어 있어요. 깨진 게 없습니다. 특히 서재정 교수는 함정은 새로 되어 있다면서 종에 비유하면서 충격파로 선박한 계기판들도 다 흔들린다. 그러면 형광등과 스피커까지도 멀쩡하다 이야기합니다. 함정은 쇠로 만든 거니까 이런 충격파가 꽝 치면은 이 종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띵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띵 하니까 한 부분을 치더라도 선박 전체가 흔들리죠. 그 선박 전체가 흔들리면서 이 선박 안에 있는 계기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진동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나 계기판 유리도 깨지고 유리도 깨지고 뭐 안에 있는 그 뭐 전자기계 뭐 이런 것들 나침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손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천안함 내부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순간적으로 김어준 씨도 한마디 거듭니다. 형광등이 다 그대로 형광등조차 그대로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이런 스피커 같은 것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고.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하는 형광등, 길고 가늘고 매우 약하다고 생각들 하고 계셨을 겁니다. 어쩌면 이걸 이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일부 네티즌들도 정부회사의 문의를 통해 신상철 씨가 이야기하는 내진 방폭 형광등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국방부가 대응하지 않자 국방부가 할 말이 없어 침묵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 국방부는 내충격 방폭 형광등이라고 말만 하고 실물도 보여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대다수 분들은 일반적인 형광등을 생각해보면 길고 얇은 유리로 된 전구이지 그 전구를 띄우는 등기구까지 포함해 떠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네티즌들이 국내 전구 생산업체에 전화를 했고 업체들은 만든 적이 없으니 당연히 만든 적 없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갑니다. 서재정 교수가 말한 종효과, 학자로서 부끄러운 명백한 유사과학입니다. 거의 모든 선박의 기구는 용접한 봉등에 볼트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강한 진동으로 볼팅이나 용접이 깨져야 한다는 것은 이른바 오래된 유사과학인 종효과입니다. 심지어 교수라는 그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거짓말입니다. 실제 유홍준 작가의 저서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보시면 범종 안에 들어갔더니 밖에서 범종을 쳐도 아무 이상 없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나 선박에는 파도에 의한 충격 등에 견디기 위해 방폭 형광등 기구가 설치됩니다. 국방부가 설명한 부분이 뭐냐 하면 방폭 등기구를 이야기한 거고 형광등이 아니라 등기구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심지어 방폭 등기구와 더불어 형광등은 구조적으로 충격과 진동을 받지 않도록 격벽에서 떨어져 있으며 충분한 내진과 내충격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 산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의 오인과 신상철 씨의 거짓말과는 달리 방폭 등기구는 실존하며 해당 등기구는 방탄유리의 재료로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커버까지 씌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건 신상철 씨도 분명 해군 생활 중 해당 형광등을 봤을 텐데 자신이 군 생활 중 보고 들은 것도 부정을 하는 거죠. 심지어 지난 1987년 시행된 선박 설비 규칙에서도 방폭 형광등이 등장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방폭 형광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987년도에 시행된 해당 규칙에서 존재하는 방폭형 전자기기와 선박용 방폭 천정등 또는 선박용 방폭 격벽 등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특히 신상철 씨는 대초암 복무 경험과 조선 해운 경력상 방폭 등의 존재를 모를 수 없을 텐데 저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형광등 하나만 설명하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천안함 형광등이라고 하는 자료는 절단면에 바로 위치한 것이 아닙니다. 신상철 씨의 거짓말과 달리 치솟은 물기둥으로부터 함수 쪽으로 5m 이상 이격돼 있으며 해당 형광등은 그림의 20번과 21번 격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침지로부터 격벽 4개를 지나야 하는 곳에 있습니다. 당연히 물기둥이 직격한 곳은 아닙니다. 실제 폭발 현장에서 유리창이나 형광등이 안 깨진 사례가 당연히 많습니다. 신상철 씨는 폭발 현장에서 유리창이나 형광등이 깨진 사례를 근거로 폭발에는 반드시 형광등이 깨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충격과 폭발에도 형광등이 깨지지 않는 사례는 많습니다. 사례 첫 번째, 연평도 포격 당시 연평 면사무소 창고가 포격을 받아 천장이 뚫렸지만 형광등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사례 두 번째, GP530 사건 당시 내무반 전체가 살상범이었던 수류탄이 폭발했지만 깨지지 않는 형광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사례로 어뢰에 2발을 맞은 USS 파이프함의 절단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아주 멀쩡한 방폭등이 존재합니다. 새로 짚어준다면 애초 천안함에는 충격으로 깨진 형광등도 많습니다. 사진 한두 장의 모습만 보여주고 천안함의 모든 형광등이 멀쩡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실과 다른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함장의 바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입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은 천안함 피격 사건을 두고 천안함 침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몰라서, 배움이 짧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게 죄는 아니라지만 그건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국민의 혈세를 1원이라도 받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천안함 음모론을 아직도 믿는 분들과 공직에 계시지만 배움이 짧아 모르는 분들을 위해 1타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용어 정리부터 합니다. 천안함은 좌초도, 침몰도, 폭침도 아닙니다. 피격 사건입니다. 사전에 좌초는 배가 암초에 얹힘, 침몰은 물속에 가라앉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초와 침몰 둘은 암초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단순 해양사고처럼 표현한 단어입니다. 폭침은 배를 폭격하거나 폭발시켜 가라앉힘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어뢰에 의한 폭침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폭침도 잘못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천안함 내부 자체 폭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고 해야 사건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안함 피격과 관련된 정의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태생적으로 대잠수함 작전 능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함정과 장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서해 NLL, 즉 대한민국의 바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적 잠수정이 발사한 음량 유도 어뢰의 비접촉 수중 폭발에 의해 격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음모론자들의 생계형 목적을 지닌 필사의 의혹 유포와 그에 반대되는 국방부의 부실한 대응의 결과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했고 지난 2015년까지 국민의 절반인 47.2%가 천안함이 북한의 열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천안함 음모론은 천안함 전사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정신적 가해를 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암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른바 합리적 의심이라는 법률 용어를 끌고 와 음모론자들이 아무 말이나 던지는 바람에 천안함 전사자는 단순 해난 사고의 희생자와 천안함 생존자, 그리고 고 한주호 준이는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 3국의 조작과 거짓에 동참한 공범이고,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들은 정부 보상금에 진실의 눈을 감은 비정한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음모론자들의 무논리와 거짓말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 이른바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안함 음모론에 대해 지난 11여년간 국방부를 대신해 효과적인 대응을 해왔으나 정작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국방부가 음모론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많은 이들의 노력과 외침이 찻잔속 파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모론자들의 수법입니다. 우선 해군 출신이나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고선 영화나 드라마 제작자들의 상상에서 만들어진 고정 오류 투성이의 전투 장면에 익숙하실 겁니다. 폭발이란 단어를 들으면 지상에서의 폭발에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잠수함 탐지에 대한 무관심을 이용했습니다. 이른바 소나 만능설입니다. 초기함은 우선 잠수함 잡는 배입니다. 그리고 소나만 있다고 대잠수함 탐지가 쉬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을 두고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둘째, 의뢰 개발사에 대한 무관심을 이용합니다. 이미 1930년대와 40년대에 완성된 의뢰 근접 신강과 음량 유도 기술, 이를 두고 음모론자들은 북한은 만들 수 없는 최첨단 기술이며 의뢰 명중이 극히 어려운 일이고 버블잭 기술은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셋째, 수중 폭발 시 발생하는 물리 현상과 화학 현상에 대한 무관심을 이용을 합니다. 공기 중에서 발생하는 폭발에는 필연적으로 있는 화염과 거름, 고열과 육룡이 비접촉 수중 폭발에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국방부의 무대응을 이용합니다. 단순히 국방부가 무대응하며 태업하는 것을 파고들어 국방부가 음모론자들이 제시하는 의혹에 대해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문다고 예고하는 겁니다. 결국 국방부의 무대응과 천안함 음모론자들이 생계형 의혹 유포로 다음과 같은 여론이 생겨났습니다. 천안함 생존자들이 진실을 감추고 있다. 천안함 유가족은 보상금에 눈이 멀어 진실을 감춘다. 천안함이 폭침이 맞더라도 승조원들은 경계에 실패한 자들이다 입니다. 40대와 50대 중 편향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들과 새날, 주권방송 등 사이비 유튜브 채널에서 음모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은 수도 아니고 나름대로 사회 중진이라 파급력이 막강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음모론에 속는 것, 우리는 묵과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납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출항 마치고 입항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안함과 관련한 음모론자들의 의혹을 하나씩 파괴하다 보니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차피 음모론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데 한 번에 큰 주제를 두고 정리를 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편을 시작으로 모두 13편에 걸쳐 주제별로 묶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좌초편입니다. 오늘 함장의 바다 출항합니다. 좌초편에서 다룰 내용은 1번 수심이 8.6m인 모래톱에서 천안함이 최초 자초했다. 2번 소나돔이 안 깨졌다. 그래서 자초가 아니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엉터리다. 3번 항해 당직 사관이 자초된 배를 빼서 7분간 운항했고 기관실에 파공이 발생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4번 선저 스크래치는 좌초의 증거다. 이렇게 모두 4가지입니다. 먼저 1번 수심이 8.6m인 모래톱에서 천안함이 최초 자초했다. 저희 채널에 역시나 자주 등장하는 사람 신상철. 신상철은 2012년 천안함은 자초입니다 라는 책을 본인이 썼다면서 선박은 얼마든지 자초로 반파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라는 책을 제가 쓰겠습니다. 선박은 좌초로 얼마든지 반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함은 자초로 반파된 것이 아니고 자초 후 충돌로 반파됐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천안함은 좌초 후 충돌로 반파가 됐습니다. C 지점에서 딱 최고 수심은 11m고 최저 수심은 6m인 곳에 헐수 3m인 천안함이
예, 프로펠러는 1m 아래로 돌출돼 있고 트림으로 또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1m 내려가 있는데 파고 2 내지 3m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다가 프로펠러부터 걸리기 시작해서 딱 저기서 좌초했다는 천수 효과까지 감안을 했을 때 최고 수심 11m, 최저 수심 6m 지점의 C지점은 좌초를 하고도 충분히 남는다. 해도의 수심 기준면은 평균 수심이 아니라 기준 수준면 또는 기준 해수면이라고 합니다. 각 해역의 밀물과 쓸물의 시각과 해면의 높이를 추산해 만든 표, 조석표에서도 기준 수준면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국제수로기구에서도 밀물과 쓸물인 조석을 두고 수심 기준면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값을 둬야 한다고 합니다. 해도상 평균 수심을 8.6m 모래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심 기준면, 약 최저 저조면으로 규정하는데 평균 수심면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육지의 해발 고도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신상철이 주장하는 바는 해도상 수심 8.6m인 곳에 천안함이 자초했다고 합니다. 간조차를 감안하면 최저 수심이 6.1m에 최고 수심이 11.1m를 이유로 듭니다. 하지만 애초 해도상 수심은 약 최저 저조면, 그러니까 물이 최대로 빠졌을 때 가장 얕은 수심을 말하는 건데 해도상 8.6m는 바다에서 8.6m가 가장 최저 수심이란 뜻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부두에 정박할 때 물이 많이 빠지면 최대 6m에서 8m인 경우도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8.6m에서 자초될 정도면 부두에 정박할 때마다 자초되어야 하는 겁니다. 2번, 소나돔이 깨지지 않았기에 자초가 아니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엉터리다 입니다. 국방부가 자초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안함이 한미 트림 상태에서 소나돔이 아닌 한미 스크류가 먼저 해저에 닿았고 그 후 배가 앞으로 기울면서 소나돔이 부드러운 모래톱에 파묻혔고 그래서 부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상철이 주장하는 부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소나돔이 부드러운 모래톱에 파고 들어가서 부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모래톱에 천안함이 비벼지면서 충격에 의한 구멍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죠. 이 뭔 개소리야!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신상철은 천안함의 선체가 강철이고 일부가 알루미늄 합금이란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인 FRP로 만든 소나돔이 강한지 강철로 만든 천안함 선체가 더 강한지도 구분을 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상철이 저희를 이기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나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신상철 스스로가 강철로 만들어진 천안함이 모래톱에 선체가 파손된다, 안 된다 선택해서 다시 오시죠. 3번, 항해 당직사관이 자초된 배를 빼서 7분간 운행했다. 기관실에 파공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입니다. 유턴을 하고 항해 당직사관이 유턴을 하고 위에서 왼쪽으로 배를 돌리고 나니 백령도가 굉장히 가까워진단 말이죠. 그럼 창밖으로 봤을 때의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그거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나름대로 음모론을 펼치기 위해 자초 운항 중 충돌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승조원들이 자초 충격을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한 거짓말을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거죠. 앞서 2번 소나돔 얘기를 하면서 빼놓은 부분이 있는데 신상철은 천안함을 두고 알루미늄 선체라고 오인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안함의 선체는 강철이고 알루미늄 합금은 일부 상부 구조물에만 쓰이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군함에는 비상시 통신 체계가 버젓이 있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당시 건조된 배에도 아날로그식 함내 통신 장비가 있었습니다. 설마 해군 장교 출신인 신상철이 이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서 전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심각한 부분이죠. 특히 자초 후 7분간 운행하면서 기관실에 파공이 생긴 걸 몰랐다라는 부분. 어쩌면 신상철이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서서히 침몰해가면서 기관실에 물이 차고 결국 반으로 갈라지면서 침몰하는 모습을 나름 오마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 사진들이 있습니다. 2007년 독일 기레전함이 자초된 모습, 2009년 하와이 인근에서 순양함이 암초에 자초된 모습, 2012년 중국 호이함이 필리핀 건해에서 자초된 모습. 공통점이 있죠? 다들 멀쩡합니다. 자초만으로 순식간에 두둥강이 날 수도 있겠죠. 악천후로 선박이 크고 아름다운 바위에 강하게 처박히면 어쩌면 가능할 겁니다.
마지막 4번 선저 스크래치는 좌초의 증거다입니다. 전중선 인양업체 대표가 이야기했죠. 저거는 절대 포맞은 배가 아니다. 이거 스크래치가 있는 게 선명하게 다 봤어요. 절대 포맞은 배가 아니다. 스크래치가 있는 것을 선명하게 봤다. 좌초와 충돌의 증거인 스크래치가 천안함에 있었지만 정부와 국방부가 증거인멸을 했다는 음모론을 유포합니다. 이 부분은 평택 이함대에 있는 천안함의 모습 보여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 신상철 2심 재판 판결문 일부입니다. 재판부의 2차례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좌연 헐수선 아랫부분에 스크래치로 볼만한 손상은 발견할 수가 없었고 페인트 일부가 벗겨지거나 녹이 쓴 흔적만 있었다. 한미 부분의 페인트를 전체적으로 벗겨내거나 다시 칠한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었고 한미의 자연 부분과 이어지는 함수의 자연 부분을 함께 비교하더라도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오늘 준비한 일부 자초편은 여기서 마치고 입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함 하면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북한은 나라가 아니니까 빼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관련한 내용만 뽑아서 출항하겠습니다. 모두 4가지입니다. 순서대로 갑니다. 먼저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의 충돌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까만 물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까만 물체가 서서히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예. 수중에서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 접촉이 일어나는 것은 함수가 한 바퀴 선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가운데 있는 점이 잠수함의 코닝타워고요. 예. 아마 저 대원들은 저 잠수함의 코닝타워를 못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명정과 달빛에 의한 파도의 음영이 순간적으로 잠수함이라 믿고 싶은 누군가에겐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잠수함의 주요 용어를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돌핀급의 커닝타워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모양은 TOD로 보이는 물체와 많이 다릅니다. 신상철이 돌핀급의 커닝타워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은 합니다만 커닝타워라 보기엔 너무 크기도 하고 세일이라고 해도 해당 물체는 너무 작고 낮습니다. 돌핀급 잠수함이 약 57m이고 세일의 길이는 10m가 조금 넘으며 높이는 4m쯤 됩니다. 신상철이 커닝타워라고 보기는 TOD 영상에서의 물체를 확인해보면 폭과 높이가 세일도 아니고 커닝타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구명정입니다. 신상철은 해당 물체가 해류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서 구명정이 아닌 자체 동력을 가진 물체다. 고속정들이 해당 물체가 중류에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구명정은 당시 바람에 의해 조류와 반대 방향으로 떠내려갔습니다. 또한 고속정은 안전상의 이유로 천안함에서 떨어져 있었고 실제 구조는 더 작은 고속 단정들이 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공개 TOD 영상에서 신상철이 주장하는 잠수함 본체라는 것은 형상 자체가 영상 이곳저곳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장대로 잠수함이라면 잠수함 수십 척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진실은 파도의 그림자입니다. 굳이 신상철은 구명정 밑에 생긴 파도의 그림자를 확대하고 속여가면서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 겁니다. 커닝타워라는 부분은 이쯤에 두고 신상철은 잠수함이 자망 중에 수상함을 만나면 세일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부상해서 함수로 충각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잠수함장이라면 배도 살리고 잠수함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잠수함은 긴급 자망을 하면 배도 잠수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잠수함은 신상철이 말하는 상황을 마주하면 긴급 자망을 선택합니다. 왜냐? 잠수함의 함수는 함수 소나와 의뢰 발사관 등이 있어 세일만큼이나 충돌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충각, 그러니까 들이받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자살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 반파됐다고 하니까 잠수함이 천안함을 들이받았다. 그래서 반파됐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음모론자 누구도 잠수함과 배가 충돌했을 때 배가 두동강난 사례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이는 사례들을 함께 보시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A 원자력 잠수함의 긴급 자망 훈련 중 에이메마루 어업 실습선을 강타한 사건인데 에이메마루함은 균열만 갔을 뿐 두동강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LA급 공격 원잠과 25,000톤급 LPD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LA급 공격 원잠은 자망이 불가할 정도로 피해를 받은 반면 LPD는 그 피해가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해상자위대 아사시오급 잠수함 부상 중 4,160톤급 화물통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잠수함은 수직 방향타가 박살나 자망을 못한 반면 화물선은 충격은 느꼈지만 아무런 피해 없이 계속 항해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잠수함은 더 큰 손상을 입고 운행이 불가한 반면 함선들은 멀쩡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수함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이 서해에서 기뢰 부설 훈련과 전략 초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영해에서 훈련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도무지 왜 이스라엘을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수심과 조석 간만의 차이가 우리 서해 바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펼친 기뢰를 설치하고 하는 작업들을 우리 서해에서 미군의 살비지호인 살보함과 함께 트레이닝을 했을 거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신상철은 단순히 페르시아만과 서해가 수심도 비슷하고 조석 간만의 차이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서해에서 미군의 살보함과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서해까지 오지 않아도 페르시아만 수심과 조석 간만의 차가 비슷한 곳은 많이 널려 있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별도의 보급과 기항도 없이 수에즈 항로를 이용해도 이스라엘에서 한국까지는 약 2만 킬로를 항해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뭔가가 도와줘서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모종의 침묵을 도모하고 있다 치고 북극 항로를 러시아가 열어줘서 왔다 해도 약 18,000km에 가까운 거리를 항해해서 와야 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 신상철은 뒤통수가 얼얼한 한마디를 더해줍니다. 본인도 멀다고 생각했는지 베트남에 이스라엘 잠수함 전진기지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돌아서면 너무 멀지 않느냐. 그래서 베트남에 기지를 운영을 합니다. 캄난 베트남의 이스라엘 잠수함의 기지로 활용합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핵투발수단인 파바이 터보 잠대지 순항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500km입니다. 순항미사일 특성상 낮게 날아 지형 지물을 따라 레이더를 피해 비행하기에 실제 사정거리는 더 짧습니다. 신상철의 주장대로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이 중동을 상대로 전략 초계를 한다면 지중해와 홍해, 페르시아만을 벗어나선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동맹도 우리의 동맹도 아닌데 훈련한다고 전략 초계하는 잠수함을 우리의 영해로 보낸다. 전 세계 곳곳에 전략 초계를 시킨다. 기본적인 군사해교나 전략에 관한 아무 생각 없이 자극적인 말만 쏟아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한 번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잠수함이 1년 8개월간 수리한 것이 천안함과의 충돌한 증거다. 그리고 천안함 배 밑바닥의 녹색 페인트 흔적은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의 페인트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엔진의 완전 분해와 세척 이후 조립의 경우 수상함도 합니다. 신상철이 자신의 조선소 감독관 경험을 자랑하는데 오버홀이란 단어 본인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오버홀이 사실 선박에만 쓰는 단어는 아니고 기계를 다루는 분들은 모두 다 아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신상철은 해수를 먹어야만 엔진의 완전 분해와 조립을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오버홀, 해수를 먹어야만 하는 일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잠수함은 건조 후 12년에서 13년 차 선체를 모두 절단해 내부에 있는 장비와 기기, 밸브, 파이프, 스위치 등 모두 밖으로 드러내 거의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정기수리, 레귤러 오버홀 페리오드, 오버홀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리를 한다는 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은 AIP, 즉 공기 불요 체계로의 개조를 위한 업그레이드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잠수함에도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 엔진 다 뜯어내고 내부 업그레이드 하려면 선체도 갈라서 뜯어냈어야 했으니 1년 8개월의 수리 기간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페인트 이야기인데 대충 작은 접촉 사고에도 상대방 차량의 페인트가 내 차 범퍼나 사고부에 묻는다는 걸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팩트만 말씀드리면 신상철 씨 2010년 4월 천안함 피격 사건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 녹색이 아니고 검정색입니다. 신상철 씨가 안경 쓰고 있던데 안경을 교체하시든가 안과에 제발 다녀오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함장의 바다 백이서 입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